어르신, 2만 원이면 돼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예, 커피가요? 연애하실 거면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연애요?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사람 없는 조용한 커튼 너머의 방. 오빠만 따라오면 돼요. 55년 공직 생활을 마친 나에게 바둑기원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지친 몸을 쉬러 오는 곳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바둑기원의 커튼 뒤에서 마주한 그 여인의 제안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3만 원이면 된다던 그녀. 처음엔 그저 커피나 담배 심부름 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끝낸 후 그녀가 조용히 보여준 행동에 내 다리는 풀려버렸고 70세의 나이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순간. 이 나이에 얼굴이 화끈거린 건 처음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강태식의 눈꺼풀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30년 공직 생활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면 이 아침 습관일 테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난 태식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 아파트 단지와 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의 일부. 늘 보아온 그 풍경이 오늘따라 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군. 태식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여인의 미소가 따뜻하게 태식을 바라봅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죠. 태식은 사진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의 의식과도 같은 인사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봐야겠소, 여보. 부엌으로 향한 태식은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식은 밥 한 공기와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젓가락을 드는 손이 무겁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틀어놓아도 적막함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태식은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 오늘도 그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분명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숨겨진 고독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죠. 태식은 오래된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옆 작은 공원은 태식의 유일한 일과였어요. 매일 아침 이 공원을 3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가끔 마주치는 이웃과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태식의 사회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늘 비어있던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걷는 분이시죠? 노인의 말에 태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친근한 미소에 태식도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운동 삼아 매일 나옵니다. 저도 그렇죠. 사람이 나이 들면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바둑 두십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즐겨두던 취미였죠.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근처 기원에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야 사는 맛이 나지. 노인의 말에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건 단지 익숙해진 고독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대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테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메모하며 태식의 마음속에 작은 기대감이 움텄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태식은 노인이 알려준 바둑기원을 찾아갔습니다. 딱딱한 나무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분주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태식을 맞이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바둑판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중년의 여성 한 명이 커피를 나르고 있었죠. 태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어제 만난 노인이 태식을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강 선생. 여기선 다들 고수니까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때 시선에 들어온 한 여성의 뒷모습.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차를 나르고 있었죠. 왠지 모를 익숙함에 태식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둑기원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커피 향이 뒤섞인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노인이 권한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10여 개의 바둑판마다 진지한 얼굴로 대국에 몰입한 사람들이 보였죠. 바둑알을 내려놓는 경쾌한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한숨, 그리고 승리의 미소. 이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이시라고요? 여기 사람들 다 고수들인데 강 선생님도 한번 겨뤄보시죠. 노인의 권유에 태식은 덕분에 첫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두는 바둑이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어요. 까만 돌과 하얀 돌이 바둑판 위에서 춤을 추듯 놓여가는 동안 태식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바둑에 집중하니 30분이 금세 지나갔죠. 아직 감각이 살아있네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습니까? 노인의 말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아까 본 그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죠. 가까이서 보니 주름진 얼굴에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차림새와 우아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커피 2잔 부탁합니다. 노인의 주문에 여성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태식은 순간 여성의 눈과 마주쳤고 묘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태식은 그 생각을 접고 다시 바둑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태식은 여러 사람과 대국을 벌였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내일도 다시 오리라 결심했습니다. 단지 바둑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낯설지만 익숙한 여성의 정체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식은 거의 매일 바둑 기원을 찾았습니다. 점차 단골이 되면서 기원의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그 중에서도 장 선생이라 불리는 66살 된 남성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장 선생은 퇴직한 중학교 교사로 태식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이수는 아니지. 강 선생, 먼저 모서리부터 잡아야죠. 오늘도 한잔하러 갈까요? 이제 대국이 끝나면 장 선생과 함께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태식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2병째로 접어들 무렵 장 선생의 혀는 풀려가기 시작했죠. 강 선생, 저기 기원에 있는 여자분들 말이야. 궁금하지 않아요? 태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실 그 단정한 여성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가 궁금하단 말이오?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 기원이 그냥 바둑만 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 여자들 커피만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커피 팔고 담배 심부름하는 사람들 같던데. 아이고, 순진한 양반아. 거기 커튼 뒤에선 경찰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도 같은 부류라더라. 장 선생의 말에 태식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 선생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따로 방이 있어. 거기서 남자들하고. 뭐 이해하시잖아요. 돈 많은 노인네들이 외로움 달래러 오는 거지. 커피값이 왜 그리 비싼지 이제 아시겠어요? 태식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정갈한 기원의 모습과 장 선생의 말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그 단정한 차림의 여성까지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0대 여성도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죠. 젊은 여자들은 돈 되는 일 많은데 나이 든 여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 없고 자식도 도움 안 되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지. 장 선생의 말을 들으며 태식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혹은 호기심인지 명확하지 않은 감정이었죠.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단정한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익숙함, 그 정체를 알아내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태식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익숙함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지워진 기억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바둑 기원을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한밤중에 잠에서 깬 태식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그 여성의 얼굴이 잠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서재로 향한 태식은 오래된 책장을 살폈습니다. 책장 맨 윗칸,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었죠. 상자를 열자 대학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사진들, 낡은 편지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대학 앨범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48년 전의 기억이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고 있었죠. 문학 동아리 사진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4세 자신과 함께 찍힌 여학생들 중 한 여성의 미소가 강렬하게 태식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윤정숙,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시를 쓰고 밤새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 시절의 연인. 하지만 태식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레 끊어졌죠. 제대 후에도 그녀를 찾지 않았던 건 태식의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태식은 대학 앨범을 넘기며 정숙과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둑기원의 그 단정한 여성이 바로 윤정숙이라는 사실을. 4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매와 입술의 모양은 여전히 정숙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태식은 서둘러 바둑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기원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죠. 태식은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윤정숙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한 윤정숙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젊은 시절의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우아함은 여전했습니다. 태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장 선생의 말대로 정숙이 그런 일을 할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망설였습니다. 오후 내내 태식은 바둑을 두는 척하며 정숙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나르고 가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평범한 종업원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가끔씩 태식은 윤정숙이 남자 손님과 함께 뒤쪽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태식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저녁이 되자 기원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태식의 말에 정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아팠지만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윤정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옛 연인을 만나는 건 아픔만 더할 테니까요. 커피를 가지고 온 정숙에게 태식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나요? 윤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를 인식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손님은 어디서 저를... 정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태식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정숙이 다시 그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해가 저물고 기원의 조명이 더 밝아졌을 때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지만 내일 꼭 다시 와서 정숙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48년 전에 첫사랑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식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신경을 쓴 옷차림에 머리카락도 정돈했죠. 70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기원 가는 거예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마치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기원에 들어서자마자 태식의 시선은 정숙을 찾았고 그녀는 구석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심호흡을 한 뒤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숙 씨. 태식의 목소리에 정숙은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 했죠. 어제부터 생각했는데 혹시 강태식 씨 아닌가요?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와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반짝였죠.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강태식입니다. 세월이 참... 태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군대 가신다고 하셨었죠.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내 휴식 시간이 곧 시작돼서. 두 사람은 기원 한쪽의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48년의 세월이 만든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천천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 길죠. 당신이 군대 간 후 난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고요. 가정은 잘 꾸리셨나요? 정숙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어서 혼자 살고 있죠. 태식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간략히 들려주었죠. 공무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날들, 3년 전 아내를 잃은 일, 그리고 지금의 외롭고 무의미한 하루들까지. 참 운명이란 게 이상하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대화가 자연스레 흐르는 동안 태식은 정숙이 과부가 되어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 선생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숙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셨어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생활이 쉽지 않아서요. 나이 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더 깊이 묻고 싶었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태식은 대학 시절 추억을 꺼냈고 두 사람은 잠시 젊은 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썼던 시, 밤새 나눴던 진지한 대화들, 그리고 서로에게 품었던 순수한 감정들, 그때 쓴 시들,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사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백했습니다. 어제 대학 앨범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었죠.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네요. 다시 일해야겠어요. 또 뵐 수 있을까요? 태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기원을 나오며 장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장 선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태식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오, 강 선생. 오늘은 바둑보다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요. 그 여자분하고 꽤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더군요. 태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라서요. 그래요? 재미있네요. 장 선생이 킬킬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여자들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일 뿐이니까. 태식은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일을 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네. 장 선생은 태식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다 그래요. 예외 없이.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선택권도 없어요. 아무리 단정해 보여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숙을 다시 만난 기쁨과 그녀의 현실에 대한 의심이 교차했죠. 정숙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태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도 커피 마시러 기원에 가나요? 아내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태식은 기원을 찾았습니다. 정숙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태식의 마음속 감정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죠. 가끔 정숙이 손님과 함께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태식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원에서 나오던 태식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태식의 말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가 차올랐죠.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이 건넨 돈이 그녀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죠. 태식은 자신의 경솔함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숙의 눈에 맺힌 분노와 실망감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난 그저 태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등을 돌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원 안의 여러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장 선생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정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를 뭐로 보신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쏟아지지는 않았죠. 오랜 세월 동안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난 단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마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기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꽂혀 있었고 장 선생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거절당한 거예요? 태식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을 빠져나왔죠. 거리에 나와서도 정숙의 상처받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태식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골목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도시의 밤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어두웠죠. 다음 날 태식은 용기를 내어 다시 기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에는 정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 때문인지 다른 여성이 정숙 대신 일하고 있었죠. 윤정숙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태식이 다른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 태식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는 기원을 나와 주변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숙으로 가득했어요. 어제의 상처받은 눈빛,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들. 태식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은 기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식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기원의 다른 종업원들에게 정숙의 소식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죠. 장 선생도 정숙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장 선생이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도 많은데. 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선생은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숙은 그저 다른 여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첫사랑이자 지금도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정숙은 기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점점 초조해졌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지 그의 경솔한 제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무언가 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태식은 다시 기원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보이지 않았지만 태식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른 여성 종업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윤정숙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태식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종업원의 손에 슬쩍 건넸습니다.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선 말하기 그래요.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어요. 여성은 나를 데리고 기원 구석의 커튼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옷을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긴장 푸세요. 잘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여긴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이다. 아니, 내가 오해를 산 것이었다. 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여자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나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멈칫하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웃기네. 근데 그 여자 우리랑 달라. 그 아줌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도 그냥 커피 팔고 담배 심부름만 하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숙 씨는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런 신뢰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럼 정숙 씨는 어디 계신가요? 꼭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언니는 자기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종로에 작은 헌책방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헌책방이라. 그것은 정숙다운 일이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던 그녀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태식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주변의 헌책방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크고 작은 헌책방이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죠. 3일째 되던 날, 태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종로의 구석진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시간의 책장, 낡은 목재 간판은 겨우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띌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식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오래된 책 냄새가 그를 맞이했죠. 책장들이 미로처럼 놓여 있어 안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곧 책장 사이로 정숙이 나타났고 태식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정숙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헌책방의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죠. 그리고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왜 오셨어요? 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헌책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사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정숙은 태식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예의지만 당신에게까진 그러고 싶지 않네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경솔했다고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명백히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10년, 아니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학 시절 잠깐 알았던 사이일 뿐인데 그런 제안을 하다니.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그녀의 현재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숙 씨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헤어진 방식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찾아왔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도 마시겠어요? 이왕 온 김에. 태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은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얼마 후 찻잔 둘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책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식이 침묵을 깼습니다. 장 선생이라는 사람이 기원 여성들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끔 손님들과 함께 뒤쪽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숙은 태식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손님 안내예요. 나는 주로 커피를 나르지만 저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태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생계를 위해 커피를 나르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태식은 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더니 헌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내 진짜 일터예요.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헌책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른 일을 병행해야만 했어요. 태식은 책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빽빽하게 꽂혀있는 책들 사이로 오래된 문학책, 시집, 수필집이 특히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컬렉션이었죠. 여기 있는 책들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평생 조금씩 모았어요. 남편도 출판계 사람이었으니까. 그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을 정리하면서 이 가게를 열었죠. 대화는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식은 정숙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출판사 일을 그만두었던 것,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헌책방을 운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등 쉽지 않았을 텐데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죠.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정숙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 삶의 무게를 느껴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찾으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기원에서 한 종업원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넘게 당신이 나타나지 않자 너무 걱정됐거든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둑기원은 그만뒀어요. 당신과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더군요. 태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숙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 때문에. 아니에요.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당신과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그곳을 떠나는 계기가 됐을 뿐이죠. 정숙의 말에 태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라 4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의 재회가 정말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책장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청춘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집. 태식은 그 책을 꺼내 펼쳤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그와 정숙이 함께 썼던 시와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군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회한의 빛이 어렸죠. 이곳에 온 손님은 당신이 첫 번째예요. 오늘. 정숙의 말에 태식은 책을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해질 무렵 시간의 책장은 부드러운 저녁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수필집을 앞에 놓고 정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48년 전의 기억을 하나둘 되살려 나갔습니다. 이 시는 내가 쓴 거였네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썼던 시였는데. 정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이 시를 읽어주던 날 비가 많이 왔었죠. 우리 둘 다 우산도 없이. 그래서 동아리방에 갇혀 있었죠. 밤늦게까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책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색함은 사라졌고 옛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가까운 대화가 이어졌죠. 정숙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태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군대 간 후 많이 기다리셨나요? 정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렸어요. 1년 정도.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도 한 번 오지 않았고.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쓰긴 했어요. 많은 편지를 썼죠.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왜인지 알고 있어요. 정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군 생활이 힘들어도 그걸 내게 말하지 않으려 했겠죠. 태식은 놀랐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다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힘들다는 말을 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당신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난 당신의 상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4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태식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기원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과의 생활, 그의 긴 투병 생활,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헌책방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둑기원에서 일했던 거죠. 하지만 나는 결코 알아요. 태식이 정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했던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어쩌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태식은 청춘의 시간들 수필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숙이 직접 쓴 듯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태식은 그 문장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 씨가 쓴 말이군요. 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썼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아름다운 글이에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책방의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도 와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태식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정숙이 그를 불렀습니다. 태식 씨, 네,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신이 첫 번째였다고 했잖아요. 태식은 정숙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죠. 이 책방은 한 달에 손님이 5명도 오지 않아요. 더 이상 헌책을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기원에서 일했던 거고 태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의 현실이 그저 로맨틱한 헌책방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년의 여성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내일 꼭 다시 올게요. 태식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대학 시절의 정숙과 지금의 정숙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후 태식과 정숙은 매일 만났습니다. 태식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간의 책장을 찾았고 정숙은 그를 위해 차를 준비했죠. 때로는 함께 책을 읽고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태식은 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종로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요? 학생 시절처럼. 정숙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방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종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지만 함께 걷는 기분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죠. 이 길로 얼마나 자주 걸었었는지 정숙이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은 항상 저 책방 앞에서 멈춰 서곤 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태식은 정숙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숙 씨,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정숙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가 내게 전화를 했다. 태식 씨,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윤정숙은 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내게도 부담스러웠죠. 정숙 씨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 방에서 자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는 계속 TV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어요. 태식 씨, 어느 날 저녁 윤정숙이 불쑥 물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숙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어요. 노년에 찾아온 사랑, 그것도 오해와 소문의 장소였던 바둑기원 커튼 뒤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평온한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정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원도 바다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하루만. 정숙은 놀란 듯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바다라니. 예전에 당신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요. 대학 시절에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군요. 태식과 정숙은 주말에 강원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었고 태식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때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도 했고요.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른 가을의 바다는 조용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배경 삼아 들려왔죠. 당신과 이렇게 바다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기쁩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기다렸습니다. 하늘은 점차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죠. 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48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해도 될까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죠. 그때 정숙의 가방에서 낡은 봉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태식이 집어들자 그 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군대 가기 전날 주려고 했던 편지예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끝내주지 못했죠. 태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정숙의 글씨. 그 편지는 48년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돌아오면 함께해요.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그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죠. 정숙에게 건네는 그의 편지였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가 있어요. 군대 가기 전날 정숙이 그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도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돌아오면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8년 전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도 전하지 못했던 그 문장이 이제 와서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그녀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우리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정숙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죠. 소박한 은반지였지만 그 의미는 어떤 보석보다 값졌습니다. 함께해요, 태식 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세월 함께 걸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마침내 태식은 용기를 내어 윤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48년을 기다린 첫 포옹.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당신의 체온을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바다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같은 지붕 아래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정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설레네요. 두 달 후 정숙은 시간의 책장을 정리하고 태식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태식의 텅 빈 공간은 정숙의 책들로 채워졌고 적막했던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아침마다 정숙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려주는 커피가 최고예요. 간단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태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정숙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함께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저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저녁 태식과 정숙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헌책방에서 가져온 책들이 여기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정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책들이 내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숙은 책장에서 한 권의 새 수필집을 꺼냈습니다. 황혼의 시간,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이 표지에 새겨져 있었죠. 이건 제가 우리 이야기를 담아 만든 책이에요. 아직 출판된 건 아니지만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어요. 태식은 감동해서 수필집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정숙의 글씨로 쓰여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종종 마지막 장에 쓰여진다. 태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숙 씨,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늦게 시작된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죠. 시간이 흐르며 태식과 정숙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죠. 봄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땅을 일구고 정숙이 씨앗을 심었죠. 마치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싹이 텄어요. 정숙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태식은 정숙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구나.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강원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약속했던 그 해변에서 그들은 1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태식 씨,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정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태식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4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늦게 찾은 행복이자 삶의 마지막 장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차분하고 깊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식과 정숙의 서재 책상 위에는 두 권의 수필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춘의 시간들과 황혼의 시간, 그리고 우리. 두 권의 책은 마치 그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황혼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48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왔다. 늦은 만남이지만 이제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기다릴게요. 돌아오면 함께해요.
그 약속을 이제야 완성했다. 태식과 정숙은 매일 밤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기 전에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황혼의 시간이지만 이 사랑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꼭 청춘의 시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후에 깊은 주름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사이에서 더욱 빛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해와 시련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랑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보내세요.